여러분들이 이제 종잣돈을 계속 불려나가려고 그러면은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종합소득세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다 똑같아요. 실제 내가 샀던 가격이 있죠. 그리고 내가 팔았던 가격이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 필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뭐 들어간다 그랬죠? 샤시하고 보일러 교체하고 확장 공사하는 거하고 내가 이때 동안 경매를 하면서 수많은 교육생들이 낙찰받은 물건 확장하는 건 내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리고 뭐 올수리 한다 그래도 확장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도배장판하고 이런 거 다 이렇게 하는데 일반 개인으로 한다 그러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샤시하고 보일러 교체 그거 외에는 없다라고 보면 돼요. 개인 매매 사업자는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도배도 들어가고 전등도 들어가고 콘센트 바꾸는 것도 들어가고 심지어 우리 집 좀 빨리 좀 팔게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부동산한테 밥 사줬는 접대비 요거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톨비 냈던 거 차량 기름 냈던 거 수리했던 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필요 경비에. 그 다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흑자를 볼 수도 있지만 적자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걸 10년 안에 적자 봤던 걸 결선 처리를 이렇게 해줘요. 여기 세율이요. 다른 건 다 똑같아요. 6에서 42%까지 적용되는 건 다 똑같은데요. 개인 매매 사업자는 내가 오늘 사가지고 내일 팔았다고 해도 그 구간에 맞춰가지고 세율이 적용이 돼요. 이게 개인 매매 사업자의 큰 매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자를 안 내고 일반적으로 그냥 취득하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은 매매 사업자로 들어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들은 내 요만한 종잣돈에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집, 한시적인 1가구 2주택으로 들어가는 집은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지만 매매 사업자를 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까 필요경비가 뭐 들어가는지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똑같아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중개수수료하고 법무사 비용하고 인지대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 다 똑같아요. 보유했을 때 들어가는 요거 있죠. 사진 찍을 필요 없어. 다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다. 여러분들이 영수 처리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사업자를 한다. 개인이든 범인이든 세무사를 웬만하면 써야 돼요. 장부 기장을 되게 잘해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팔았을 때에 세무사한테 기장료 주는 것보다 몇 배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대출이자 갚잖아요. 그것도 장부 처리하면은 그것도 이제 적용이 된다고. 되게 매력적이죠. 정부에서 그렇게 놔두겠어요? 뭔가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죠. 정부에서는 그냥 돈 벌기금은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한테 더 뜯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요. 그게 정부예요, 정부. 조정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되지만 비교과세를 한다고 그래요. 일반 개인으로 양도세를 내는 그 세금하고 종합소득세로 들어가는 요 세금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정부에서는 높은 세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까까지 우리 되게 좋았잖아. 기분 좋게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조정지역에 들어가는 규제지역에 들어가는 이 부동산을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로 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 가지고 과세를 매기는데 세금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과세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조정지역이 아니라 그러면은 비교 과세가 아니에요. 무조건 일반 세율로 적용해 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조정지역에서 들어가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로 받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근데 비교해보면 뭘 해도 갖다 붙여도 다 개인이 높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해야 되나? 그러면 나 어떡하지? 규제지역에는 하지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이제 요즘 등기해가지고 법인으로 이제 규제지역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좀 이따가 법인 얘기는 다시 할게요.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있고 확정신고가 있거든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해가지고 미리 양도세 내고요. 이제 확정신고할 때는 이게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 확정신고할 때는 이제 5월달에 세금을 내야 되는 걸 신고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많이 냈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냈던 거 빼가지고 이제 다시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거진 다 내가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필요 경비로 많이 빼버리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두 채 들고 있다. 한 채는 개인적으로 살고 있고 한 채는 매매 사업자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집을 몇 채 들고 있는 거예요? 네, 두 채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매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한 채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중과 대상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배제시킨다 그랬잖아요.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포함해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채로 보유하기 때문에 10% 과세가 들어가는 거죠. 매매사업자로 세 채로 두고 있다 그래도 내가 보유했는 건 세 채니까 20% 중과세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요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정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 중과되는 상태에서 일반 세율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예정신고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헷갈리는데 예정신고를 하는 거는 기본 양도세에서 나가는 것처럼 예정신고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내는 게 단기로 팔았다 그러면 40% 세금이 붙는 거잖아요. 그럼 1,700만 원 정도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정신고는 1,700만 원을 이렇게 내는 겁니다. 우리가 매매사업자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단기 매도했을 때 40%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계산했을 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적용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확정신고할 때 1,2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어렵죠, 이래도. 매매사업자의 단점이 뭐냐면은 세금으로 돈이 묶인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돈은 미리 이제 벌어가지고 차익을 남겼는데 나중에 파산했다 해가지고 그렇지 고급진 용어를 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비속어 쓴다 그러면은 그냥 배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년 동안 벌어내고 그냥 나 파산했다고 그냥 떨어버리는 거야.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미리 세금을 받아놓고 나중에 5월달 돼가지고 확정신고할 때 네가 미리 냈던 걸 받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쓰더라도 정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조정지역에서는 5월달에 돼도 환급을 안 해준다는 거죠. 비교과세 들어가니까. 똑같잖아요. 오우 씨가 질문을 잘했는데 조정지역에 들어갔을 때는 예정신고 해가지고 돈은 돈대로 먼저 내놓고 나중에 확정신고 들어갔을 때는 돈은 돈대로 못 받고 자칫 잘못하다가 미신고로 들어가가지고 20% 과세 더 맞을 수도 있고 조정지역에 들어갔던 물건들은 여러분들이 1주택이다. 단기 매도해도 되는데 그 조정지역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여러 채를 이렇게 보유하면서 지키고 나가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조절을 하면서 단기 매도하면서 팔아넘기라는 거예요.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라는 게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예정신고도 무조건 해야 되고요. 확정신고는 정부에서는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래요. 근데 확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확정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고 정부에서는 예정신고를 꼭 받아야 되는 거고 세금을 먼저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실제 거래가에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필요경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출 나갔던 거 그리고 양도하면서 들어갔던 뭐 취등록비 이런 거 적용이 되는데 확정신고 할 때는 내가 그동안 요걸 가지고 있으면서 들었던 모든 비용들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조정지역이 아닌 곳에 우리가 확정신고 했을 때는 거진 돈을 다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조정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이 예정신고 들어가는 거는 양도소득세를 적용할 때 그 기본 세율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신고 할 때는 종합소득세에 들어가는 그 기본 세율로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중과 대상이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은 비교과세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세로 들어가서 세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정부에서는 이제 세금을 받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매매 사업자가 또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물건을 팔면은 그 영수증에 보면은 부가세가 적용이 되거든요. 우리 아이스크림 사 먹어도 그렇고 술을 사 먹어도 그렇고 항상 부가세는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물건을 팔아가지고 소득을 남겼는 거잖아요. 이 부가세가 적용되는 게 국민주택 이상 됐을 때 거기에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주택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부가세가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이죠. 이 국민주택이라는 거는 몇 제곱미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85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요걸 가지고 부가세 10%가 적용이 되는데 우리 건물이 있다 그러면은 토지 가격이 있고 건물 가격이 이렇게 따로 이제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3억에 팔았다. 여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땅의 이제 평가가 30%고 건물에 대한 평가가 70%야. 그러면은 부가세가 붙는 게 2억 천이니까 2,100. 건물에 대한 그 부가세를 이렇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잘못하면은 남는 게 없어. 이게
그 정석 씨가 3억 5천에 팔았다. 그럼 내가 지금 세금 다 내고 4천 얼마 이렇게 남았다고 이렇게 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뭐 부가세가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붙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4천을 내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아니고 1,000만 원밖에 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행인 거예요. 잘못하면은 되려 그냥 내 돈이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부가세라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요거 좀 조심해야 돼요. 걔는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세무서 가가지고 저 개인 매매 사업자 신고하러 왔는데요. 그러면은 바로 받아줘요. 근데 법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세무서 가가지고 저 법인 매매 사업자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법인은 누군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아니 법인은 없고 그냥 지금 여기 법인 매매 사업자 만들려고요 그러면은 계속 한국말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해요. 왜냐 개인 매매 사업자는 내가 사업을 하는 거고 법인 매매 사업자는 하나의 인격제를 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쪽에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이 그 세무서에 가가지고 매매 사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접수 좀 받아주세요라고 해서 법인 매매 사업자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 매매 사업자는 내가 여기에서 세금 다 내고 4천만 원을 벌었는 걸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이니까. 근데 법인은 우리가 그 법인 회사 밑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 회사에서 4천만 원 벌었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돈을 그냥 내 마음대로 가지고 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고급지게 횡령이라고 그러는 거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서울에 살고 있죠. 서울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냥 서울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에다가 사업소를 열면 돼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법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집에 사업소를 열면 돼요. 그런데 서울은 가밀 억제 지역이잖아요. 여기에다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취득세가 과중됩니다. 만약에 내가 취득세를 400만 원 정도 낼 걸 1,000만 원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법인 매매 사업자를 여시는 분들은 가밀 억제 지역을 피해가지고 연단 말이에요. 서울은 어디를 사업소를 열어도 다 그게 가밀 억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뭐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주면서 소사무실 같은 데를 한 개 열어가지고 그쪽에 하나 임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송에 그 소사무실로 다 쪼개놨거든요. 법인을 만약에 차린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주소만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등록하는 것도 맞죠. 원래는 법인은 세금을 3개를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개는 거진 필요가 없어요. 이게 청산 그 법인세는 거의 의미가 없어가지고 빼버렸어요.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요 세금은 각상연도에 발생했던 이 소득에 대한 법인세하고 양도소득을 받던 법인세를 내는 게 답니다. 근데 이제 각상연도에서 발생했던 이 법인세는 세율이 요거밖에 안 돼요. 10에서 25%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한 해 소득을 발생하는 데에 2억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10%를 내고요. 2억이 넘어가고 200억 이하였을 때는 20% 법인세를 내는 거예요. 3천억은 이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10에서 20% 정도 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하는 이 법인세는요. 이거는 구간이 없습니다. 그냥 10%입니다. 10%. 내가 얼마 정도를 벌었든 1억을 벌었든 2억을 벌었든 3억을 벌었든 그게 이제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양도했던 그 가액하고 장부에서 이제 들어가는 그 가액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거 있죠. 양도하면서 들어갔던 비용 부분이 이제 뺀 가격에서 10%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볼게요.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름만 틀릴 뿐이지 별 차이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요게 틀립니다. 요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율처럼 4에서 42%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25% 낼 일은 없을 것 같고 거의 10에서 20% 정도 우리는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필요 경비가 이제 틀려집니다.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뜰 일 없어요. 물론 내가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면서 알바를 쓸 수도 있겠죠. 직원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사차 끌고 가가지고 입찰 좀 보고 와. 중개소 돌아다니면서 이쪽에 전세 놓거나 파는 데에 접대 좀 하고 와. 명도 소송 들어가야 되는데 법원 좀 갔다 와. 뭐 이런 일을 처리해주는 직원을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한테 월급 줘야죠. 그거는 포함이 돼요. 개인 매매 사업자의 그 대표 월급은 집행이 안 됩니다.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통닭집을 하는 거예요.
알바생들한테 월급을 주죠. 근데 사장은요, 월급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그냥 그 달에 벌었는 그 돈을 자기 개인 통장에 다 챙기잖아요. 그 의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법인이 이 회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대표자인 내가 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의 인건비도 빠지지만 그 대표자의 인건비도 빠지는 거. 그게 이제 틀린 거예요. 뭐 세율 부분이 이제 좀 틀리다는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이제 똑같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각상연도에 나오는 그 법인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내가 취득했던 가액, 이 물건을 취득하면서 수리했던 부분하고 이런 걸 장부상에 다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다 합산했는 가격에서 팔았는 가격을 뺀 가격, 그게 이제 10%가 양도소득 법인세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지역이 아니면은 일반 세율로 적용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조정 지역이 들어간다면은 비교가세가 된다 그랬죠. 법인에 양도소득 법인세 내는 것도 조정 지역에 들어가는 데에서 이게 발생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또 이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전국 어느 지역에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은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법인으로 내는 그 세금이 훨 저렴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월급을 받으면은 소득세 발생 안 해요? 근로소득세 발생하잖아요. 이걸 빼가지고 필요 경비로 들어가는 건 좋은데 지금 이걸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이런 궁금증이 안 일어나요? 미리 넣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 올해 뭘 안 10년 동안은 결선 처리된다 그러잖아요. 10년 동안은. 이익이 많이 나요. 미연 씨가 말하는 게 맞아요. 이익이 많이 나면은 그때 하는 거예요. 이익이 지금 안 났는데 지금 결선 처리되니까 지금 하면 안 돼요라고 하시면은 법인 회사 자체가 불량하게 이렇게 봅니다. 은행에서. 얼마짜리 법인이에요? 3천만 원짜리요. 그 3천만 원 금방 사라진다. 대표자의 가수금이 계속 들어가는 상태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한다 그러면은 이 법인은 빚쟁이 법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대표자가 월급까지 이렇게 받고 있잖아요. 은행에서 대출 내주는 데에서 보수적으로 이 회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월급을 안 받는 쪽으로 가는 게 맞죠. 법인이 집을 팔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기준은 이 2억 구간을 맞추기 위해서 대표이사가 이제 그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20% 내는 것보다는 헐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못 맞춰요. 어떻게 맞추냐면은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나눠가지고 내 세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세무사한테 내가 지금 현재 집을 팔아가지고 이만큼 차익을 남겼는데 각상연도에서 내는 법인세가 얼마 정도 지금 잡혀 있는지 먼저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가 까다롭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내가 지금 법인에서 얼만큼 지금 소정이 잡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법인이 들고 있는 요 물건으로 한 개 팔았을 때에 얼마 정도 차익이 난다는 그 계산이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올해 팔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하반기 때는 월급을 얼마 정도 측정해가지고 빼내가야 될지에 대해서 계산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무사한테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해야 돼요. 지금은 연락 안 해도 돼. 계속 이제 적자니까. 할 일이 없어요, 지금은 솔직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하고 이제 끝낼게요. 지금 이렇게 이제 1시간 동안 사업자를 안 냈는, 그 양도세 내는 개인으로 이렇게 한번 알아봤고요. 그 개인 매매 사업자하고 법인 매매 사업자로 우리가 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게 정답이에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얘기가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걸 써야 될 것 같아요? 다 써야 되는 거예요, 다. 이거 세 개를 여러분들이 다 이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반 개인으로 하는 양도세 내는 거는 큰 장점이 뭐라 그랬어요? 비과세. 한시적인 2주택으로 했을 때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종잣돈 불리는 단계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요 비과세 적용을 받는 게 우리 개인으로 하는 양도세를 내는 우리 입장에서는 큰 혜택인 거예요. 지금 정선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지금 몇 년 보유하고 있어요? 거의 이제 2년 되어가요. 2년 되면은 그 팔 거야, 안 팔 거예요? 거기에다 집에다가 청을 주면 안 돼요. 아, 진짜라니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때 팔아가지고 경매로 떠가지고 들어가든 분양을 받아가지고 들어가든 초본이 한 10장, 20장 돼야 돼요. 이사를 많이 다해야 된다는 거야. 그 돈을 가지고 법인채를 더 키우는 거예요. 깔고 있으면 안 된다고. 풀려나가는 단계 때는 집에다가 정을 주는 거는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요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다주택자가 됐을 때에 조정지역에 들어가잖아요. 2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 속도가 되게 느린 게 또 단점인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거진 이런 것만 이용을 합니다. 그걸 하면서 매매 사업자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뭐냐면은 양도세를 내는 데서는 필요 경비가 일부밖에 안 들어가는데 개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필요 경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지금 돈이 잠깐 묶일지언정 세금 냈을 때 돌려받는 거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예정신고 같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의무입니다. 의무. 근데 이걸 예정신고를 안 하면은 또 여기에 또 가세를 또 20%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조정지역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비교과세로 들어가서 중과를 받을 수 있다는 그 단점, 이게 좀 커요. 그러니까 여기에 장점은 필요 경비가 다 빠진다는 게 장점이고, 중과 지역이 아닌 조정 지역이 아닌 곳에 내가 단기 매도를 하는 데에서는 종잣돈 불려나가는데 큰 힘을 발휘하는 게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되죠. 법인 매매 사업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법인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필요 경비가 다 들어갑니다. 법인의 큰 장점은 인건비를 뺄 수 있다는 게 그게 최고의 장점이에요. 저도 이게 법인을 굴려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법인세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법인세율이 낮아요. 매매 사업자의 단점은 국민주택 초과를 했을 때 부가세가 발생한다는 거. 그게 단점이에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 사업을 하면서 경비 떠는 데서는 법인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일반 개인으로만 이렇게 굴리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돈을 풀려나가야 돼요. 그 방법 중에서는 단기 매도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개인으로 하는 단기 매도는 세율이 40%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은 많이 했는데 별로 못 남기기 때문에 별로 안 맞다. 그러면 개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하든지 법인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가지고 단기 매도했을 때 세금을 적게 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내 종잣돈을 풀려나가야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세 개 있는 거 다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바보같이 개인만 계속 들고 가는 사람은 그거 안 맞아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법인을 사용해야겠다 그러면 법인도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여튼 요걸 잘 사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3년 내에는 종잣돈이 지금보다 한 10배 정도는 더 불려나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긴 시간 수고했습니다.